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사흘 연속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자 수는 28명을 유지한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만취에 퇴원을 했고 앞으로 추가 만취 사례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최초 발병국인 중국에서는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첫 사망 사례가 나와서 지역 내 감염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사흘째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아 확진자는 28명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퇴원은 7명입니다. 남은 환자 21명 가운데 1명이 폐렴으로 산소 공급 치료를 받고 있지만 20명은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1차 전세기로 입국한 중국 우한 교민들이 최종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민들은 내일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합니다. 2차 전세기 입국자들도 오늘 최종 검사를 시행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로 손님이 적어서 편하겠다고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은 피눈물 흘리는 상인에 대한 망언이며 국민을 조롱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화장실에 승무원 전용이라는 한글 안내문을 붙여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네덜란드 항공 KLM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개인의 단순 실수일 뿐 인종차별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겠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밤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아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 확진자가 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때 처제와 함께 식사해서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3살 남성인 1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와 함께 식사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15번 환자의 처제는 함께 식사한 지 나흘 만인 지난 5일 20번째 확진자로 판정받고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로 입국해 이천 국방어학원에 격리 보호 중이던 교민 가운데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어젯밤 39도 이상의 고열 증상을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고열 증상의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기는 미열 상태로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치료가 마무리되면 다시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앞서 1차와 2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해 격리 생활을 해온 우한 교민 등 700명은 내일과 모레 퇴소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산과 진천에 격리됐던 교민과 보호자 1명 등 36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내일 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전세기 편으로 귀국해 아산에서 생활한 교민 333명은 오늘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할 예정인데 음성 판정이 나오면 모레 퇴소할 예정입니다. 예, 코로나19 중국 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새 120여 명이 늘었고 확진자는 5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중복 집계 등을 이유로 누적 통계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후베이성에서 또 많은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13일 하루 동안 116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88명이 발병지인 우한에서 나왔습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는 4,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포함한 중국 전체 신규 사망자는
121명, 확진자는 5,090명입니다. 이에 앞서 하루 전에는 일일 사망자 수가 그간의 추세를 벗어나 254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동안 하루 최다 사망자를 기록한 10일의 108명보다 2.4배에 이르는 수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후베이성의 확진 분류 범위가 넓어지면서 폭증세로 반전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2,000명대로 내려왔다가 10배에 가까운 15,000명 이상 증가한 겁니다. These numbers went up primarily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case ascertainment criteria, not because there's an act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이대로라면 중국 전체 누적 사망자는 1,488명, 확진자는 6만 4천여 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중복 집계 등을 이유로 후베이성의 전날 사망자와 확진자 중에서 각각 108명, 1,000여 명을 제외시켰습니다. 환자 분류 기준 변경에 따라 사망자와 확진자가 폭증한 지 하루 만에 누적 통계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과 방역 수준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변화를 지켜보면서 국내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춘제 이후 중국 내 대규모 인구 이동 등 위험 요인이 지속해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후베이성의 확진 환자 증가를 잘 제어할 수 있는지와 봉쇄식 관리를 하는 후베이성 외의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나마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합니다. 사흘째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 귀국해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던 1, 2차 우한 교민들은 격리가 해제됩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환자와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계 방법을 바꾼 게 이유라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재복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우한 교민들 지난 31일과 지난 1일이었죠. 두 번에 걸쳐서 입국한 우한 교민들이 이제 격리 해제된다고요. 네, 기준은 그 잠복기인 2주입니다. 2주 동안 발병하지 않으면 격리가 해제되는데요. 701명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699명이죠. 네. 699명 중에 1차 전세기로 귀국한 366명은 어제 마지막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퇴소를 하게 되었고요. 2차로 귀국한 333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음성 판정이 나오는 대로 오늘 16일에 퇴소를 합니다. 예. 서울하고 서울권,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권역별로 버스를 이동해서 그 권역 중심지에 내려주면 각자 알아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40명 정도가 애초에 무연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연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대부분 스스로 이제 연고자를 찾고 해서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다 알아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고요. 이 사람들은 추적 조사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염의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큰 병을 얻지 않는 한은 자유롭게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고요. 어저께 그 3차 교민 가운데 8살 난 아기가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갔었는데요. 예.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예. 지금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우선 그 사흘째 환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사흘째 환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진정되는 모습으로 볼 수는 있겠죠. 퇴원자는 또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 21명이 남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아마 오늘은 없지만 조만간 퇴원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증 환자가 하나도 없고 증상이 없는 환자도 몇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곧 퇴원할 것 같고요. 이걸 시기적으로 나눠보니까 지난달 20일 첫 환자가 나왔을 때 그 주에 3명,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는 한 주에 12명씩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딱 1명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줄었는데 더구나 지난 7일부터는 새로운 진단법
이 적용이 돼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예. 검사하는 기관도 늘리고 그랬는데도 확진 환자가 없습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1,000명 좀 못 미치지만 환자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국내 상황만 보면 일단 지역 내 감염은 철저하게 차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관건이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사람 중에 어떻게 방역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감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거의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입국자는 숫자도 워낙 10분의 1로 줄었고 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항에서부터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떨어진 상태고요. 지역 내 감염도 사실 지금 굉장히 통제권 안에 있는 곳에서 신규 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네. 예. 통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계속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진단 검사 요청 건수라고 해서 내 몸이 이상하니 좀 진단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하는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6,500여 명 정도가 진단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거의 매일 1,000명가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두 예. 번째는 이제 중국의 춘제라고 하는 우리의 설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인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나라에 중국 유학생이 7만 명쯤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감염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돌아올 경우에 대비해서도 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하루에 2차례 하는 그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서도 국내 상황보다 사실 이 중국 상황에 대한 질문이 훨씬 많을 정도로 네.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아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확진자 수가 10배 가까이 늘고 네. 사망자도 한 2배 반 이상 늘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임상 진단 확진자를 포함해서 숫자가 늘었다. 이게 이제 중국 당국의 공식 설명입니다. 예. 임상 진단 확진자가 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요거는 그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확진하는 기준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와 중국이 좀 달랐던 거고 중국에서도 후베이 성과 다른 성이 달랐던 거죠. 후베이 성은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기도가 있죠. 기도에 상기도와 하기도가 있습니다. 네. 상기도는 목구멍 부분이고 하기도는 더 깊숙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체를 추출할 때 하기도에서 나오는 검체와 상기도에서 나오는 검체를 다 모아서 진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중국은 이 상기도에서 나오는 검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핵산이 있고 그 위에 단백질 껍데기가 있거든요. 이 핵산의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이러스 유무를 알 수 있는데 그 검체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의 그 신뢰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체를 뽑아서 베이징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후베이에서 바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베이징에 보내서 검사를 받아보는 데까지 5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도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제로 굉장히 환자가 많았는데도 확진 환자가 별로 없었다고 판단을 네.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12일부터는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엑스레이나 CT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있으면 이 사람을 확진 환자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환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환자 가운데에서 확진 환자의 기준을 낮춰보니까 갑자기 환자가 확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드는 의문은 지금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2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 이제 와서 이렇게 판정 기준을 바꾼 이유,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중국 쪽에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와 현장의 상황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하루에 몇천 명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면 정말 참혹할 정도로 길거리에도 환자나 시신들이 많고 시신들이 또 끊임없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우한의 어떤 그 치료나 방역 시스템이 지금 발병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는데도 너무 환자 수나 이런 것들이 보수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중국 정부에서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 국민의 어떤 그 중국 국민들의 그 비판이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아마 기준을 좀 낮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사망률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보면 후베이성은 사망률이 5%쯤 되는데 사실 그 외 지역은 0.2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질병의 그 치명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후베이만 너무 높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이미 발병을 확인했을 때 중증 환자가 다 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확 낮춰버리니까 지난 13일에 10일치 확진자와 사망률을 발표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사망률이 0.5%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진 환자가 늘어났기 예. 때문에. 뭐 그런 그 고육지책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환자 집계 방식을 좀 바꾼 게 이제 사태를 좀 통제하고 이런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자체적으로는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통계 방법을 바꾸면 어쨌든 그 환자를 좀 더 그 숫자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환자의 축소 의도.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2003년에 있었던 사스 사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스 사태도 마찬가지로 베이징에 사스가 들어와서 사실 수많은 환자들이 실려 나가고 있는데도 베이징시 당국에서는 베이징시에는 사스 환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발생 사실을 숨기면 엄벌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몇천 명 환자를 발표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중국이 어떤 축소하려는 그런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깨서 빨리 오픈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는 사실 투명한 정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중국 이번에도 좀 교훈을 제대로 얻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돌발 악재로 작용한 가운데 경제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번 사태의 역량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내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제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도 논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낮 12시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원래 기재부 1차관 주제로 열리는데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오늘은 홍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함께했습니다.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나란히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던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예, 이지은 기자. 네네. 예, 계속 전해주시죠. 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실물경제 파급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피해 업종,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외국인 관광객과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성장률을 낮출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시중 유동성을 여유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이 말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경제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조기에 종식될지 여부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지난해 연말에 설정했던 금년도 성장률 목표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 금리 인하 그 필요성은 사실상 저희들이 효과도 효과지만 또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경제수장들은 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정상적인 경제 소비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의 방역 체계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유학생 관리 등 남아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확진 환자 가운데 퇴원하는 분이 계속 늘고 있고 병실에 계신 분도 대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춘절 연휴가 끝나고 대거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등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달 마스크 관련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 57,6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를 포함한 보건위생용품 관련 상담이 한 달 전보다 1,153.7% 급증했습니다. 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산 마스크의 배송 지연이나 구매 취소 관련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항을 허가하라고 촉구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당사국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는 어떤 크루즈선은 입항을 허용하고 또 어떤 크루즈선은 불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홍콩을 출발한 크루즈선 시본 오베이션이 태국 푸켓에 입항했습니다. 시본 오베이션의 승객과 승무원 900여 명은 하선에 간단히 체온 검사를 받고 마스크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호도 싱가포르를 떠나 어제 푸켓에 입항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승객 대부분이 유럽인들이고 두 크루즈선이 10시간 정도만 푸켓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입항 허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하지만 앞서 승객과 승무원 1,200명이 넘게 탄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의 입항은 불허했습니다. เรื่องสำคัญอีกประการหนึ่งก็คือใ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ป้องกันแก้ไขไวรัสโคโรนาวันนี้มีการโพสต์ข้อความเรื่องเรือสำราญเลยต่างๆนี้ก็เราก็ไม่อนุญาตให้จอดเทียบท่านะ 웨스테르담호는 승객 대부분이 홍콩과 본토 중국인이기 때문이라고 입항 거부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태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성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태국 등 5개국 정부의 거절로 바다를 떠돌던 웨스테르담호는 캄보디아 정부의 결단으로 가까스로 시아누쿠빌 항에 닷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승객 1,100명 대부분이 독일인인 독일 크루즈선 아이다 비타오의 하롱베이 인근 입항을 거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선박 입항 허가를 촉구한 세계보건기구 WHO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5개 나라에서 퇴짜를 맞은 뒤에 캄보디아에 입항한 웨스테르담호는 코로나19 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승객들이 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밤늦게 캄보디아 보건부는 승객 1,450여 명과 승무원 800여 명 등 탑승객 전원의 하선을 허가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배에서 내리기 시작한 탑승객들을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꽃다발을 건네며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항공기 안내문으로 인종차별 논란을 빚은 네덜란드 항공 KLM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기욤 글래스 KLM 항공 한국, 일본, 뉴칼레도니아 지역 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승무원 개인의 단순한 실수였으며 인종차별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LM은 지난 1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편 기내 화장실 문에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한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습니다. 또 왜 한글로만 적혀 있는지 묻는 한국인 탑승객의 질문에 KLM 측은 잠재적인 코로나 묘균자 고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고 해당 탑승객이 SNS에 이 상황을 공개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15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15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렉랜드 합동기지에서 격리 중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통해 미국으로 철수한 미국민 가운데 세 번째 확진자입니다. 확진 환자는 기지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st night, we announced the 14th confirmed case of the China coronavirus in the U.S., and this morning, CDC will be announcing the 15th, both of whom came from Wuhan and are in quarantine. 우한에서 전세기로 입국해 미군 기지 5곳에 격리된 미국민은 모두 800여 명. 지난달 29일 첫 전세기 편으로 미국에 도착한 195명은 2주간의 격리 생활 끝에 지난 11일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CDC는 하지만 이들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of today, I can announce that the CDC has begun working with health departments in 5 cities to use its flu surveillance network to begin testing individuals with flu-like symptoms for the China coronavirus. 이는 우한에서 대피한 미국민들 외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사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국내 상황은 현재로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 상황이 잦아들지 않는 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산과 진천에 격리된 우한 1차 귀국 교민들도 내일부터 퇴소할 예정인데요. 잠복기 논란 속에 추적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사흘 연속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제 퇴원한 환자가 7명, 그리고 나머지 환자들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초기 방역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르스와 지금의 이제 코로나19는 조금 이제 감염 양상은 다릅니다. 이제 메르스는 주로 이제 병원 감염 위주의 이제 질환이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는 지역사회에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는 있는데요. 일단 어떻건 간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국내 방역 상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방역이 통제하에 있다, 방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요 내용 좀 여쭤볼게요. 3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해서 이천에 격리가 됐던 8개월 된 아동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발열 증상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에 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태가 괜찮다고 하던데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이제 발열이 나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이제 옮겨져서 이제 확진 검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확진 검사는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아마도 이제 다른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열이 생겼고 지금은 또 열도 좀 떨어졌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1, 2차 전세기를 타고 왔던 우한 교민들은 이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내일부터 퇴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8번째 환자 때문에 잠복기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잠복기가 14일이냐, 그보다 더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이 교민들 격리 해제된 이후에도 좀 추적 조사할 필요성은 없는 걸까요? 이제 격리 해제된 이후에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 당연히 이제 추적 조사는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제 환자들의 잠복기는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평균 한 3일, 이제 우리나라는 4, 5일 이내에 대부분 다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이 코로나19와 굉장히 유사한 이제 사스의 경우는 이제 사스 유행이 다 마치고 나서 WHO에서 이제 콘센서스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환자가 증상을 나타낸 지 5일 이내에 격리가 된 경우는 2차 감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았고 또 이제 환자가 열이 다 떨어지고 10일 이후에는 2차 감염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런 이제 보고가 있었거든요. 이제 사스와 이제 코로나19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특성, 임상 양상이나 이제 전파 양상도 비슷한 걸로 보여서 아마도 이제 10일 이상 이분들은 이제 14일간 관찰하면서 증상이 없었던 게 확인된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환자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 회복하고 나서 이제 퇴소한 이후에는 감염력은 없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추적 조사까지는 할 필요 없어 보인다 이런. 추적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더 이상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5번째
확진 환자분이 그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서 이제 이분이 이제 20번 확진자를 20번째 확진자를 감염시킨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그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을 때는 좀 어떤 뭐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격리 수칙이 이제 좀 복잡하긴 합니다. 뭐 1m 이상 좀 떨어져서 뭔가 생활을 해야 되고 예. 밥도 사실 기본적으로 혼자 먹어야 되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겨진 상황에서 뭐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보건당국이 이제 고발을 할 수는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벌금을 이제 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벌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시민 의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 수칙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중국 내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어제 하루 새 사망자 수가 121명이 늘었고 또 확진자 수도 5,000명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대로 추세라면 사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환자 집계 방식과 중국의 집계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폐렴이 없는 경증 환자는 아예 지금 환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과거에는 이제 폐렴이 확인이 된 환자 중에서 유전자 확진이 된 사람들이 이제 아마 확진자로 포함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확진이 나오지 않더라도 CT에서 폐렴이 보이는 등의 이제 임상적으로 이거는 코로나19다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는 이제 확진자에 포함이 시키면서 이제 어제부터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게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사망 환자 역시도 지금 그 추세가 그 줄고 있지를 않고 있어서 네. 아직 그 유행의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그 지금이라도 이렇게 방식을 바꾼 건 잘한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환자는 지금 발표된 것보다는 굉장히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통계 방식으로 좀 변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찌 보면 좀 더 이제 중국 내 유행을 좀 추정하게 좀 더 이제 그 보다 이렇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춘제 연휴가 끝나고 그 유학생들이 또 이제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이제 대학들이 개강을 늦추고 있기는 하지만 좀 지자체나 방역 단체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이제 뭐 입국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입국을 하게 됐을 때 일단 캠퍼스에 이 병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자체에서 뭐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 당국에서는 최소한 뭐 이게 이제 뭐 유학생이 됐던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던 간에 학생이 되었던 간에 위험 지역에서 들어온 경우 적절하게 한 2주 정도는 공결 처리를 해줘서 이제 예. 그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조치들 이렇게 좀 안전을 담보한 이후에 예. 이제 그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본 내에서 이제 그 크루즈선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계속 이제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제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뭐 고령이라든지 지병이 있는 사람을 좀 하선시키겠다 했는데 이거를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본 당국에서 왜 크루즈선에서 환자들을 못 내리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내부가 아니라 크루즈선 내부가 이제 오염이 돼 있고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그 어떤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두게 되면 결국 환자가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요. 예. 그러면 그 환자들은 결국 일본 내 의료기관으로 송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일본 내 의료기관이 이제 위험해지고 또 그 인근 지역사회도 위험해지고. 근데 이런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은 초기 단계부터 모든 사람들을 하선시키고 이제 증상자들이나 위험한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적절한 이제 치료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지금 우한교민들 하는 것처럼 예. 뭐 적절한 시설이나 뭐 정이 안 되면 뭐 컨테이너라도 해서 이렇게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뭐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 기준으로 사실 14일씩 더 격리 기간이 늘어나야 되는 지금 예. 배 안에서 뭐 한 달 이상을 보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일찍 하선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하선해서
적절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격리도 조치를 취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이 이제 공항과 항만에서 이제 철저히 바이러스를 걸러내겠다. 이거를 이제 미즈기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걸 고수했지만 결국엔 선내 감염만 더 확산시키는 결과가 됐고 또 그 일본 지역 내에서도 지금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첫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걱정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 이후에 사실 진단이 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 이분이 뭐 다른 위험 지역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확진자 접촉력도 없고 이렇게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이제 보건당국의 통제를 벗어났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건당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당국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에게 뭐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만 보건당국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중국과 같은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공포심이 사로잡히게 되고 네. 어느 곳에 가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당국에서 이제 아마 그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일본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좀 이제 뭐 확진자 수를 지금은 이제 일본이 일본 내 감염자로 포함을 안 시키고 배는 또 따로 빼고 이런 상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어쨌든 일본 앞바다에 지금 정박해 있으니까 이걸 일본 내 통계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지적을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 일본이 뭐 통계로 집어넣고 안 넣고는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애초에 그 크루즈선을 빨리 받아들이고 말씀드렸지만 적절하게 증상자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서 시설 격리를 했다 그러면 환자 몇 명 발생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십 명씩, 수백 명씩의 환자가 발생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안에 있는 분들의 안전성이 잘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절한 곳으로 빨리빨리 격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이 이렇게 이제 크루즈선을 봉쇄하고 또 확진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이제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의식해서가 아닌가 싶은데 일본은 참 우리나라랑 가까운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역사회의 유행을 빨리 그 고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라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전체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망 환자를 비롯한 지금 역학적 연관성을 못 찾아낸 환자들의 그런 이제 연관성을 빨리 찾아내고 그 관련된 통제하에 이제 방역 당국의 통제하에 이제 빨리 넣는 것이 이제 일본 당국의 지금 급선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법무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이 소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실국본부장님들께서도 배석하실 수 있도록 지금 자리를 잡도록 하겠고요.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그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또 상세히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국장 전화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검찰국장 정한무관입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 우리 검찰에서 대외 수직적으로 내고 통제하는 방법 이와 유사한 제도가 일본에 지금 3개의 특수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심사
검찰관을 진행 중에 있는 수사를 심사해서 자문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아마 일본에서도 이런 수사 기소를 주체가 한 사람이 했을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좀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직접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좀 더 직접 수사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서 중요한 앞으로의 개혁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분 손을 또 대주.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외국 법제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해서 법무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하는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론인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법무실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 팻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대체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더 강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어떤 이유에서 비공개가 되는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커지자 결국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 민주당이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임 교수의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지만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당 지도부의 설명이나 대변인 브리핑이 아닌 알림 형식의 문자 메시지로 나왔을 뿐더러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임 교수가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했다가 뒤늦게 특정 정치인으로 안 전 의원의 이름을 뺐습니다. 안 전 의원이 이끄는 가칭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즉각 민주당의 취하 공지는 유감 표명이 아니라 안철수 편을 들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협박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과도한 고발을 했다고 자인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애초에 누가 어떻게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경향신문이 임 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자 민주당은 임 교수와 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의 비난 여론에 이어 당내에서도 오만했다는 우려가 나오자 논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라며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갔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물론 한국당 역시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판단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정세균 총리는 어제 서울 신촌 명물거리를 찾아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또 대학 개강 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점포 4곳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기를 극복할 힘을 모으자고 북돋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어때요? 버틸만 해요? 어때요? 해야죠.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 총리 나름대로는 위로나 격려를 하려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 상인들에게 그간에 많이 벌어놓은 걸로 버티셔야 한다. 손님이 적으니 편하겠다 같은 말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권의 비판 논평이 이어졌는데요.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총리가 서민 고통에 염장을 질렀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감 능력 부족을 넘어 민생 현장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바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정보도 없느냐고 비판했고,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국민 또한 각자의 생업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비판 칼럼 고발 논란에 이어 총리의 발언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소속 가수의 마약 구매 사실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현석 전 YG 대표에 대해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기소 의견을 달아 양 전 대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YG 소속 가수 B.I.의 마약 구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했다는 겁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경찰 조사에서 B.I.의 부탁으로 마약을 구해줬다고 경찰에 진술하자 양 전 대표가 사옥으로 불러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현석 대표가 이제 일단은 먼저 했던 게 이제 A씨 핸드폰을 뺏어서 혹시 녹취할까봐. 근데 너 같은 거는 뭐 이게 쉽게 뭐 하여튼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주는 건 일도 아닌데. 양 전 대표는 그러나 석 달 넘는 수사기간 내내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양현석 전 대표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와 양 전 대표가 4년 전 YG 사옥에서 관련 대화를 나눌 당시에 제3의 인물인 김모 씨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당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럴 경우 양 전 대표에게 범인 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만약 양현석 씨가 공익 제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게 하였다면 범인 도피교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대표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 신문 기자의 명예훼손 사건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수석 부장판사가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 관여 행위가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 권한이 아닌 만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3차례 선고에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중서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에는 전국에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진 곳이 있다고요? 네, 충남 북부에 이어서 충남 서부와 세종 지역에도 오후 3시부터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8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북 지방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6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는데요. 주의보 수준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짙은 데다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포근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질환자와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주말 밤 전국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요일에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겠고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서울 등 내륙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영동 지방은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도 산간에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내륙에도 다소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울 아침 기온이 월요일에는 영하 5도, 화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음 주 초반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눈의 추위까지 겹치면서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빙판길이 우려된다며 미끄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새벽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다 장비 차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서울 도심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사고가 난 건 새벽 2시 40분쯤. 저속으로 오가며 선로를 보수하던 장비 차량이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코레일은 곧바로 선로에 흐르는 전기를 끊고 복구에 나섰습니다. 일부 열차 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정상 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경인선과 경부선 상하행 양방향의 급행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일반 열차도 대부분 구간에서 운행이 지연됐고 특히 용산역부터 서울역까지 서울 도심 구간에선 전면 중단됐습니다. 광명역과 영등포역을 오가는 셔틀 전동열차의 운행도 중지됐습니다. 다행히 선로 자체가 훼손되진 않아 본격적인 출근길이 시작되기 전 긴급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서 와보고 안 되면 딴 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일단은 전철을 운행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1호선 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1호선이 요즘 많이 사고 난다고 많이 소식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만 좀 없었으면은. 코레일은 보수 차량이 탈선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미국이 내년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부대 관련 공사비 58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와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년도 미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미 육군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의 3,700만 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의 700만 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 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 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 육군의 예산안에는 또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 정찰대대 정비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9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캠프 험프리에 긴급 연료 공급 장치 설치 예산 3,500만 달러도 배정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들 예산에 대해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보유할 지속적 시설에 위치해 있다며 이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사드의 성능 개량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설명을 했지만 성주 이외 지역으로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이 자체적으로 무기 체계를 개선하는 건 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성주 이외 지역의 배치는 반드시 우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뒤 구체적으로 협의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흘째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아 확진자는 28명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퇴원은 7명입니다. 1차 전세기로 입국한 우한 교민들은 최종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내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확인된 일본 크루즈선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80세 이상 탑승객 10명 정도가 하선했습니다.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14명 중 내린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로 손님이 적어서 편하겠다고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은 피눈물 흘리는 상인에 대한 망언이며 국민을 조롱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보건위생용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한 달 전보다 1,100% 급증했습니다. 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산 마스크의 배송 지연과 구매 취소 관련 문제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당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오만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고발이 지나쳤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재판 개입 혐의를 받은 임성근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들이 3차례 연속 무죄를 받자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양현석 전 YG 대표의 협박 혐의가 일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양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큐 이어갑니다. 밤사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아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 확진자가 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21명의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폐렴 증상으로 산소 공급 치료를 받는 한 명도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상태는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중앙임상-TF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1, 2차 전세기 편으로 귀국해 격리 생활을 한 교민 등 우리 국민 700여 명이 내일과 모레 퇴소를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1차 귀국해 아산과 진천에 격리됐던 교민 등 36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내일 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로 귀국해 아산에서 생활한 교민 등 334명은 오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예정인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모레 퇴소할 예정입니다. 격리 교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원해온 합동지원단 111명은 건물 소독과 방역까지 감독한 뒤 교민들이 떠난 다음 날 퇴소를 합니다. 네, 중국 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새 120여 명이 늘었고 확진자는 5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중복 집계 등을 이유로 누적 통계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후베이성에서 또 많은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13일 하루 동안 116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88명이 발병지인 우한에서 나왔습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는 4,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포함한 중국 전체 신규 사망자는 121명, 확진자는 5,090명입니다. 이에 앞서 하루 전에는
일일 사망자 수가 그간의 추세를 벗어나 254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동안 하루 최다 사망자를 기록한 10일의 108명보다 2.4배에 이르는 수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후베이성의 확진 분류 범위가 넓어지면서 폭증세로 반전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2,000명대로 내려왔다가 10배에 가까운 15,000명 이상 증가한 겁니다. These numbers went up primarily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case ascertainment criteria, not because there's an act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이대로라면 중국 전체 누적 사망자는 1,488명, 확진자는 6만 4천여 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중복 집계 등을 이유로 후베이성의 전날 사망자와 확진자 중에서 각각 108명, 1,000여 명을 제외시켰습니다. 환자 분류 기준 변경에 따라 사망자와 확진자가 폭증한 지 하루 만에 누적 통계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내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기숙사 등에 격리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도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학생들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특별 입국 절차와 자가진단 앱을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는 당국과 교육부, 학교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확인된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80세 이상이면서 감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탑승객 일부가 오늘 오후에 하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탑승 중인 한국인 승객, 승무원 14명 가운데 하선한 이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하선한 고령자들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버스가 요코하마 항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규모는 10명 안팎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사이타마현 와코시에 있는 세무대학교 시설에 머물게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일본 요코하마항의 크루즈선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 14명에 대해서 외교부가 국내 이송 요청은 없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매일 요코하마 총영사관에서 전화로 불편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국내 연고가 있는 승객은 한 명뿐이라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로 데려가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제수장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영향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소비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지만 지금은 지난해 연말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당장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 우한에서 대피한 미국민 가운데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전체로는 15번째인데 미국 정부는 독감 환자도 이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15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렉랜드 합동기지에서 격리 중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통해 미국으로 철수한 미국민 가운데 세 번째 확진자입니다. 확진 환자는 기지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st night, we announced the 14th confirmed case of the China coronavirus in the U.S., and this morning, CDC will be announcing the 15th, both of whom came from Wuhan and are in quarantine. 우한에서 전세기로 입국해 미군 기지 5곳에 격리된 미국민은 모두 800여 명. 지난달 29일 첫 전세기 편으로 미국에 도착한 195명은 2주간의 격리 생활 끝에 지난 11일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CDC는 하지만 이들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of today, I can announce that the CDC has begun working with health departments in 5 cities to use its flu surveillance network to begin testing individuals with flu-like symptoms for the China coronavirus. 이는 우한에서 대피한 미국민들 외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항공기 안내문으로 인종차별 논란을 빚은 네덜란드 항공 KLM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기욤 글래스 KLM 항공 한국, 일본, 뉴칼레도니아 지역 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승무원 개인의 단순한 실수였으며 인종차별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LM은 지난 1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편 기내 화장실 문에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한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습니다. 또 왜 한글로만 적혀 있는지 묻는 한국인 탑승객의 질문에 KLM 측은 잠재적인 코로나 보균자 고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고 해당 탑승객이 SNS에 이 상황을 공개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달 마스크 관련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 5만 7,6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를 포함한 보건 위생용품 관련 상담이 한 달 전보다 1,1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산 마스크의 배송 지연이나 구매 취소 관련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 국방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성능을 개선 중이라면서 특히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전진 배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발언의 배경은 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태평양 화잘란 환초에서 사드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포대에서 유선으로 발사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원격 발사였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은 주한미군에서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통합 운용과 사드 발사대 원격 조종 등을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드 포대와 발사대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사드 운용의 유연성도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f you can separate the launchers away from the battery, so you could put the battery further back, you can move the radar back, you can put the launchers forward, you can bring in additional launchers. 이 발언은 경북 성주의 사드 발사대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사드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은 있지만 성주 이외 지역에 발사대를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간신히 봉합한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재발할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또 사드 배치 비용이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미국 측 언급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부지와 기반 시설만 제공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며 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지는 사드 기지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뒤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정부 발언을 보면 방위비 포함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 갑작스러운 미국의 사드 발언이 방위비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인지 아니면 동북아 전략 차원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중 남북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에는 또 다른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기자의 명예훼손 사건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수석 부장판사가 지위나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3차례 선고에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형량이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고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기생했다고 비난하며 최 씨와 상의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만큼 검찰은 경영승계 작업 과정과 이 부회장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지난해 6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조사받은 지 8개월 만으로 삼성 합병 의혹으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거인멸 지시한 거 인정하시나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증거인멸이나 지분제매 보고됐습니까? 정 사장은 현재 삼성의 실질적인 2인자로 이재용 부회장과 미국 하버드대 유학 시절을 같이 보낸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일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된 과정을 자세히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전략실 등 고위 임원들이 경영권 승계의 목적을 인지하고 그룹 차원에서 직접 관여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또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 회계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 미전실 임원들과 최측근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또 이를 직접 승인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상당수 진행되면서 합병 의혹의 당사자인 이 부회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경찰이 소속 가수의 마약 구매 사실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현석 전 YG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기소 의견을 따라 양 전 대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YG 소속 가수 BI의 마약 구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했다는 겁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경찰 조사에서 BI의 부탁으로 마약을 구해줬다고 경찰에 진술하자 양 전 대표가 사옥으로 불러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현석 대표가 이제 일단은 먼저 했던 게 이제 A씨 핸드폰을 뺏어서 혹시 녹취할까봐. 근데 너 같은 거는 뭐 이게 쉽게 뭐 하여튼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주는 건 일도 아닌데. 양 전 대표는 그러나 석 달 넘는 수사기간 내내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양현석 전 대표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와 양 전 대표가 4년 전 YG 사옥에서 관련 대화를 나눌 당시에 제3의 인물인 김모 씨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당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럴 경우 양 전 대표에게 범인 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만약 양현석 씨가 공익 제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게 하였다면 범인 도피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대표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한강대교 남단 방향 교각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년 남성이 올라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헬멧을 쓴 이 남성은 남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자는 현수막을 걸고 취재진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다 경찰과 소방의 설득 끝에 농성
6시간 만인 낮 1시쯤에 내려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부근 2개 차로를 통제해 출근길 일대 교통이 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커지자 결국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다소 황당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는데요. 결국 고발을 취하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임 교수의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지만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당 지도부의 설명이나 대변인 브리핑이 아닌 알림 형식의 문자 메시지로 나왔을 뿐더러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임 교수가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했다가 뒤늦게 특정 정치인으로 안전의원의 이름을 뺐습니다. 안전의원이 이끄는 같은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즉각 민주당의 취하 공지는 유감 표명이 아니라 안철수 편을 들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협박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과도한 고발을 했다고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애초에 누가 어떻게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경향신문이 임 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자 민주당은 임 교수와 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의 비난 여론에 이어 당내에서도 오만했다는 우려가 나오자 논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라며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갔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물론 한국당 역시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판단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정 총리는 어제 서울 신촌 명물거리를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대학 개강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점포 4곳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기를 극복할 힘을 모으자고 북돋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어때요? 버틸만 해요? 어때요? 예.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 총리 나름대로는 위로나 격려를 하려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 상인들에게 그간에 많이 벌어놓은 걸로 버티셔야 한다. 손님이 적으니 편하겠다 같은 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권의 비판 논평이 이어졌는데요.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총리가 서민 고통에 염장을 질렀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감 능력 부족을 넘어 민생 현장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바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정보도 없느냐고 비판했고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국민 또한 각자의 생업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비판 칼럼 고발 논란에 이어 총리의 발언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총선 비례대표를 바라보고 한국당에 입당한 영입 인재들은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탈당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의 공식 창당이 마무리된 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조은현 의원을 서둘러 제명했습니다.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잃지 않고 당을 옮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제명은 처리가 됐고요.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제명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도 건너뛰었는데 그만큼 미래한국당의 현역 의원 수를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당장 총선을 겨냥해 영입한 새 얼굴들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면 한국당을 탈당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당이 영입한 인재 가운데 지역구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은 태영호 전 북한공사와 송한섭 전 검사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분명 황교안표 이번 인사 영입은 한편의 국민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중도에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첫 회에서 마지막 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영입 인재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한국당 영입 인재 역시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공천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당이 자유한국당 인사를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키는 건 정당법 위반이라고 고발한 데다가 선관위가 전략공천 못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당은 영입한 인재들이 이미 미래한국당 존재를 알고 왔기 때문에 당적을 바꿔도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례대표를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권리에 대해서 그거를 못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강요다, 불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의 바람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의 공조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올해 6월부터는 10분 단위의 초단기 날씨 예보가 도입됩니다. 또 서울은 4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기상특보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달라지는 기상 정보를 김진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초단기 예보는 지금부터 6시간 이후까지의 날씨를 1시간 간격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부터는 10분 단위로 그 간격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후 2시에 날씨가 흐려집니다가 아니라 오후 2시 20분에 비가 옵니다라는 예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일과 모레 예보는 올해 11월부터 현재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간격이 줄어듭니다. 또 5월부터 서울은 특보구역이 4개로 세분화됩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누고 북한산 등 산맥을 경계로 동서로 구분합니다. 서울 서쪽 지역은 특보가 없지만 서울 북동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남동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정확도인데 기상청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정확한 예보보다는 자주 나오는 예보를 선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분 단위 예보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지만 모델을 계속 개발해 정확도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기온만을 따졌던 폭염특보 발효 기준도 체감 도의로 바뀝니다. 폭염과 사망률을 고려했을 때 습도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또 일사량과 바람 등도 고려해서 올해 6월부터 달라진 폭염특보가 발령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PGA 투어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추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최다승 83승에 도전하는 타이거 우즈가 코비의 등번호와 같은 거리의 이글을 성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인빈은 LPGA 투어 호주 여자 오픈 둘째 날 경기에서 공동 선두에 나섰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파5 1번 홀 타이거 우즈의 이글 퍼팅. 7.5m 미국식 계산으로 24피트 8인치 거리의 이글 퍼트가 홀컵에 떨어집니다. 24와 8 이 두 숫자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 비행기 사고로 숨진 코비 브라이언트가 LA 레이커스 시절 달았던 등번호였습니다. 우즈는 코비를 추모하기 위해 노란색 깃발과 표지판을 설치한 8번 홀에서도 멋진 사이드 스핀으로 공을 홀 바로 옆에 붙이면서 버디를 추가했습니다.
Yeah, it's ironic, isn't it? It was a nice way to start. I didn't know about the putt being that long. As I said, very ironic that having those two numbers and then number 8 happened to hit it one in there close and have a nice little kick in there for birdie. 개인 최다승 83승의 새로운 골프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주는 첫날 2언더파로 선두인 맷 쿠처의 5타 뒤진 공동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경우는 페어웨이 안착률이 35%에 불과했지만 신들린 퍼팅감을 앞세워 3타 차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성재와 김시우, 강성훈은 나란히 2언더파를 쳐 우주와 같은 공동 17위로 첫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LPGA 호주 여자 오픈 둘째 날 경기에서는 박인비가 공동 선두에 나섰습니다. 인코스를 출발해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기록한 박인비는 이어진 1번 홀에서 기분 좋은 3홀 연속 버디를 낚았습니다. 3번 홀에서 다시 버디를 추가한 박인비는 합계 10언더파로 잉글랜드의 조디 이워트와 공동 선두로 2라운드를 끝냈습니다. 질리언 홀리스가 한타 차로 선두 그룹을 바짝 뒤쫓는 가운데 우리 선수 중에서는 조아연이 공동 4위, 유수영과 이미향이 공동 8위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미 프로야구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이 사인 훔치기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휴스턴 구단은 스프링 캠프 훈련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과 2018년 전자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벌인 사인 훔치기를 사과했습니다. 다만 휴스턴 선수단은 실시간으로 상대 투수의 구종을 알려주는 전자장비를 몸에 부착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종일 뿌연 미세먼지가 중서부 지역의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스모그의 유입으로 현재 중부와 전북,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충남과 세종, 또 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중부와 전북, 대구의 대기질이 나쁨에서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남 지역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실시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4.7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내일은 15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모레 서울 낮 기온이 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밀어내지만 추위를 몰고 오는 비와 눈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새벽부터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고 밤에는 본격적으로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의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월요일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서울은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또 오르겠습니다. 서울 15도, 대구도 15도,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 눈이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 뉴스큐 2부가 이어집니다.